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음, 저는 SNU 건전비뇨약과의 김명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이제 한번 뭐 제가 항상 이 비욘디 나오면 전립선 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제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좀 공식적으로 이 전립선 암이 대한민국 이제 남성암 1 위가 됐다, 이런 보도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그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방송에서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제 소개 드리면요. 저는 이제 서울대를 졸업했고, 이제 재작년 말까지 이제 이대 서울병원의 비뇨약과 교수로 근무를 했었었고요. 거기서 주로 인제 전립선암, 전립선 질환을 주로 치료를 했었고, 재작년 한 10월 달 정도, 한 14 개월 정도 전에 전립선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진료를 하고 싶어서 SNU 건전비뇨약과를 개원을 해서 거기서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인제 개인 또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계속 전립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고 또 좀 전립선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 얻고 싶으시면은 제 채널 찾아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죠. 2026년 1월 21 일에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뉴스가 있었었는데요. 보면은 우리 인제 2023 년도 대한민국 암 통계 인제 결과가 인제 나와서 그거를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 이 전립선 암이 인제 통계 공표 이래 최초로 이 대한민국 남성암 1 위로 인제 올라왔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고 얘기를 한번 좀 해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제 전립선 암이 1위 암이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전립선 암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이걸 한번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요게 인제 색깔이 빨간색으로 갈수록 인제 암이 많이 생기는 거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전립선 암이 좀 적게 생기는 건데요. 이제 뭐 우리나라나 이 동아시아 보면은 한 노란색 한 중간쯤 정도 발생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 호주 이런 좀 부자 나라, 선진국에서는 뭐 전립선 암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고요.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뭐 동아시아, 중국, 일본, 뭐 한국 이런 나라들은 한 고 중간쯤 되고, 좀 우리나라보다 좀 더 못 사는 나라, 뭐 서아시아나 아프리카 인제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전립선암이 좀 더 적게 생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제 이게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이 전립선암은 이제 계속 꾸준히 늘고 있었고요. 지금 보면은 한 2011 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 기준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전립선암이 한 인구 10만 명당 한 27명 정도 암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전립선암이 한 지금부터 한 10년 전, 2014 년도 정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남성암 한 4위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때가 뭐 저 기준으로는 한 언제쯤이냐면, 이제 비뇨기과 전문의 이제 자격을 따고 이제 한 군대 갈 때쯤 됐던 것 같아요. 저 이때 뭐 저희 이런 통계를 보면서 '아, 이게 전립선 암이 인제 굉장히 많아졌다. 굉장히 빨리 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때 보면은 한 연령 보정 전립선암 발생률이 한 인구 10만 명당 한 36.9 명으로 쪼끔 더 증가를 했어요. '아, 이게 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게 인제 한 작년 정도 발표를 보면, 이제 이거는 이게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뉴스 자료는 실제 이 통계 자료가 이제 암이 1 등이 됐다 이게 나온 거고, 이거는 인제 연구 논문 자료입니다. 이게 전립선 암 발생률 예측이죠. 예측인데 인제 곧 우리나라 인제 에서 전립선 암이 인제 1 위가 될 거다. 이런 예측, 이런 연구가 발표가 된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보면은 연령 보정 전립선 암 발생률이 이제는 10만 명당 한 42.5명 정도로 또 훨씬 더 이제 많이 증가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한 10년 사이에 이 암 발생률이 한 4 위에서 1 위까지 올라왔다 이러면은 굉장히 아주 무서운 속도로 인제 암이 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제 이번 주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이 암 통계 이 자료들을 제가 좀 이번에 좀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인제 쪼금 더 인제 이렇게 중요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제가 좀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도 인제 이걸 보고 좀 놀라기도 하고 '아 좀 무섭다.' 인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인제 평생 동안 이제 일생을 살면서 암이 걸릴 확률, 암이 생길 확률이 이제 이거는 전립선 암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우리 신체 모든 장기 모든 암을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암이 생길 확률이 남성의 경우에는 한 44.6%나 된대요. 그러니까 남성 2 명당 1 명은 평생 살다 보면은 암이 걸리는 거죠.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럴 확률이 한 38.2%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3명 중에 1 명은 이제 평생 살다 보면 암에 걸린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굉장히 좀 무서운, 저는 결과라고, 무서운 이런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인제 어떤 암이 많이 생겼냐 이거를 이제 통계를 보면은 남자 여자 전체에서는 갑상선암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폐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이제 이런 순서로 많고요. 남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전립선암이 1 등이 됐고, 그다음이 폐암, 위암, 대장암, 간암 이제 이런 순서로 이제 많다고 돼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은 유방암이 제일 많아요. 유방암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갑상선, 대장, 폐암, 위암 요런 순서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인제, 그러니까 아까 그 인구 10만 명당 이제 발생률 이걸 보면 계속 늘고 있어요. 1999 년에는 우리 뭐 1999 년이면 그래도 얼마 안 됐죠. 99 년에 제가 인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니깐 또 얼마 안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전립선 암이 인구 10만 명당 7.4 명밖에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2011 년도에는 10만 명당 26 명, 그다음에 2015 년에는 또 10만 명당 26명 이렇게 하다가 불과 한 10 년, 한 8년 사이에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전립선 암이 인제는 인구 10만 명당 거의 한 40명 정도 생기는 비율이고, 이게 전체 연령으로 봤을 때 아까 보여 드렸던 거랑 같이 남자는 전립선 암이 제일 많이 생기고, 여성은 이제 유방암이 제일 많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제 암 통계 중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런 암이 이제 생기는 게 우리 1 년에 한 30만 명 정도 생기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한 28만 명 이렇게 생기는데, 그중에서 반절 이상이 65세 이상, 굉장히 고령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인제 고령분들한테서는 어떤 암이 더 잘 생기는지를 보면, 여기서 보면 저는 이 자료를 봤던 것 중에 굉장히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게 65세 이상 남녀 전체를 통틀어 봐도 전립선 암이 2 등까지 올라가요. 이건 굉장히 특이하죠. 왜냐하면 전립선 암은 남자한테만 생기는 암이잖아요. 근데 남녀 통틀어서 이제 이 발병률을 봐도 전립선 암이 65세 이상에 생기는 암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암이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남성에서는 아까 남성, 여성 1위 암이 인제, 아까 남자는 이제 전립선암, 여자는 유방암이라 그랬는데,
이 남성에서 전립선암이 계속 1 위고, 아까 그 비율을 보면은 아까 전체 연령대에서는 이 암 중에서 한 15% 정도가 전립선암이라 그랬는데, 이 비율이 65세 이상 남성에서는 훨씬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남성이 암을 진단받으면 그중에 5명 중에 1 명은 전립선암을 진단받는다. 이제 이런 자료죠. 굉장히 전립선암이 너무너무 많다, 인제 이런 뜻이고. 이 여성은 65세 이상 여성의 인제 암 보면은 아까 전체 연령으로 봤을 때는 유방암이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제 65세 이상 여성에서는 인제 암 1 위가 이제 대장암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인제 젊은 여성분들한테서 더 많이 진단된다, 인제 이런 뜻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이 순위 말고 실제로 숫자가 어느 정도 생기냐, 이 숫자를 보면은 인제 요게 인제 올해 발표된 숫자고, 요게 인제 작년 자료인데요. 작년 자료에서는 보면 한 1 년에 대한민국에서 전립선 암을 진단받는 환자들이 한2만명 정도 됐어요. 2만 600 명, 2만 명 정도 됐고, 고게 올해 자료에서 보면 한 10% 정도 더 늘었어요. 그래서 1 년에 한 2만 2천 명 정도가 진단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암이 나오는 환자의 비율이 한 1년 만에 10%가 더 늘었다 이러면, 이거는 아주 굉장히 빨리 인제 암 진단 발견이 아주 무서운 속도로 인제 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실은 뭐 저희 병원도 이런 전립선암 진단을 인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병원이고, 저희가 아까 뭐 잠깐 지나가는 말로 이제 개원한 지가 인제 1년 쪼끔 넘었다 그랬는데, 저희 병원에서 전립선암 환자를 지금 한 1,200명 넘게 찾아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나라에서 1 년에 전립선암이 한 2만 명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저희 병원 와서 전립선암 진단받는 분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 전립선암 환자에서 5% 정도가, 20명 중에 1 명은 저희 병원에 와서 전립선암을 진단을 받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뭐 열심히 전립선암을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이 정도 숫자, 이게 제가 숫자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어느 정도 많은지 한번, 이걸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시인데 이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전립선 암이 1 년에 뭐 지금 최근에는 거의 한2만 명 정도씩 진단이 되고, 그러면은 이 진단된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고 뭐 살아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전립선암 환자 숫자는 계속 인제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금 살아있는 전립선암 환자는, 생존 전립선암 환자 수라 그러는데, 살아있는 전립선암 환자는 한 1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12만 명이면은 '아, 이게 어느 정도 숫자일까?' 이렇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등록돼 있는 택시 대수가 딱 고 2 배, 한 24만 대 정도 된대요. 저희 뭐 살다 보면은, 우리 생활하다 보면 택시 되게 많이 보잖아요. 하루에 뭐 10 대도 보고 20 대도 보고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우리 택시 오늘 하루에 택시를 한 20대 정도 봤다, 이러면 그 인제 오늘 그분이 인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한 전립선암 환자는 한 10명 정도는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립선암이, 우리 굉장히 많은 암이고, 근데 우리 일상에서 이거를 치료를 받고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렇게 암이 굉장히, 지금 전립선암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그러면 인제 이게 인제 많이 늘었으니깐 인제 뭐 한 이 정도에서 인제 계속 전립선암이 나올 거냐.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인제 이건 무서운 데이터인데, 한 재작년 정도에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인데, 그 연구 자료를 보면은 인제 지금 우리 인제 2025 년, 2026년 정도 됐는데, 그거보다 더 10년 후,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한 150%가 더 늘 거다, 이렇게 예상된다. 이런 연구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수로 치면은 한 2.5배 정도, 지금 전립선암이 나오는 것보다 2.5배 정도 더 많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너무 너무 인제 무섭기도 하고 좀 너무 좀 허무맹랑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진짜 맞을까?' 저도 인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전립선 암이 한 인구 10만 명당 한 40명 정도 진단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 많이 올라와서. 근데 우리 미국 자료 보잖아요.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전립선 암이 거의 130 명. 우리나라 한 3배 정도 더 많이 생겨요. 그럼 뭐 우리 이제 어르신들 인제 뭐 이렇게 살아오신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인제 선진국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많이 따라가고 뭐 모든 사회 현상이나 문화 현상이나 생활 습관이나 뭐 이런 게 뭐 좀 시차는 있지만 결국은 미국을 다 따라가잖아요. 뭐 다 생활 뭐 그런 게 다 따라가는데 뭐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해 보면 이 전립선 암이 진단되고 하는 패턴도 결국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시차는 있지만 '미국처럼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 10년 뒤에 전립선 암 환자가 지금보다 2.5배 더 많이 진단이 된다. 이게 전혀 인제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뭐 저도 뭐 대학병원에서 전립선암 치료를 많이 했고 지금 전립선암 진단을 열심히 하는 의사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너무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뭐 저희가 인제 전립선암 진단을 열심히 해서 인제 뭐 대학병원에 인제 전립선암 수술을 위해서 의뢰도 드리고 이렇게 해 보면 요즘 인제 전립선암이 나와서 이제 대학병원을 가면 전립선암 수술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받는데 쪼끔 큰 병원이면 보통 평균 대기 시간이 한 3 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립선암이 나와서 대학병원 가서 인제 '내가 수술을 받겠다.' 이러고 줄을 서 있으면 실제로 수술 날짜가 거의 한 석 달 정도 있다가 잡힌단 말이죠.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환자가 너무 많은데 전립선암 수술을 잘 해줄 수 있는 의사는 뭐 몇 명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만약에 10년 뒤에 뭐 지금보다 한 2.5배 되는 전립선암 환자들이 나온다. 이러면 사실은 뭐 우리가 전립선암 뭐 이게 뭐 비뇨기과 의사가 많지도 않고 그중에서 뭐 대학병원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잘 해줄 수 있는 의사는 더 귀하니까 이게 뭐 10년 사이에 갑자기 뭐 그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 수가 막 확 늘어나고 인제 이러는 건 아니니까 뭐 10년 뒤에는 만약에 진짜 이 상황이 인제 현실이 된다 이러면 인제 내가 전립선암 나와 가지고 이제 진짜 대학병원을 가서 수술을 받으려면 뭐 진짜 뭐 세배 기간 뭐 9 개월, 1년 이렇게 기다리다가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립선이 좀 왜 이렇게 좀 암이 이렇게 많이 생길까? 이게 많이 늘까? 인제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전립선은 사실은 이 전립선 안에 아니 골반 안에 있는 굉장히 깊숙한 부분에 있는 장기고 여기가 인제 요렇게 소변 나가는 길도 되고 우리 이 고안에서 만들어진 정액 정자가 나가는 요런 길도 되는 아주 요충지에 있는 밤톨만한 장기. 사실 우리 몸 깊숙한 데 있고 사실 나이가 들어 가지고는 그렇게 특별한 하는 기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별로 이게 뭐 우리가 인제 어떤 기능을 하는 장기인지 인지하기 어려운 이제 요런 장기입니다. 요 장기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요 전립선 모양부터 보면은 인제 요렇게 전립선이 소변 나오는 길에 요렇게 생겨 있고 주로는 보통은 이렇게 두 구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앞쪽에 있는 이행 구역과 이제 뒤쪽에 있는 말초 구역 인제 요렇게 나누는데 어 이제 약간 좀 고전적인 개념으로는 이 주로 이 전립선 뒷부분 요 말초 구역에서 인제 전립선 암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요 앞쪽에 있는 요 이행 구역이 또 커지면은 이제 전립선 비대가 인제 생겨서 소변 증상을 불편하게 한다.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요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쪼금 개념이 바뀌었죠. 요즘은 이 앞쪽 전립선에서도 전립선암이 많이 생긴다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좀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요렇게 좀 생각을 해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전립선의 인제 속성을 보면은 뭐냐면은 이 전립선은 이게 우리가 계속 영구적으로 자라는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어떤 장기들을 보면은 태어나서 인제 장기 크기가 점점점 커지다가 청장년기가 되면 이제 그 성장 최대치가 됐다가 보통 나이가 들면은 고게 인제 크기가 좀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경향이 있는 장기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근육이죠. 근육 보면은 이제 젊어서 인제 태어나서 젊어서까지는 근육량이 계속 늘다가 인제 중년, 노년이 되면은 인제 근육이 인제 점점 빠지죠. 이제 요런 식으로 인제 성장을 보이는 게 특징인데 전립선은 보면은 태어나 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크기가 영구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이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인제 60 대, 70 대, 80대 이럴 때는 전립선이 많이 커져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소변 증상도 불편하고 뭐 그것 때문에도 이제 비뇨기과를 찾아오고 인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이 조직 자체가 암이 굉장히 잘 생기는 조직이에요. 아까 전립선 크기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밤톨만 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장기는 혹시 어떤 장기인지 아세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폐, 뭐 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사실은 단일 장기로 제일 큰 장기는 피부예요. 피부가 보면 인제 이 전립선은 한 크기가 밤톨만 하다 그랬잖아요. 밤톨만 하다 그랬는데 피부는 이거를 우리 몸에 인제 보통 한 60 킬로 65 킬로 정도 되는 사람들 피부만 다 떼서 무게를 다려 보면 그 무게가 한 4 킬로 정도 됩니다. 우리 전체 몸의 한 7% 정도가 피부 조직이기 때문에 단일 장기로는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장기인데 그러면 요 두 장기를 비교해 보면 이 전립선에서 생기는 암이랑 피부에서 생기는 암이랑 비교를 해 보면 아까 우리 암 발생을 비교를 해 보면 한 그 발생 자체는 전립선에서 한 3 배쯤 더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같은 조직 크기로 비교를 해 보면 전립선은 굉장히 작은 조직이고 피부는 굉장히 큰 조직이잖아요. 우리 전립선의 한 350배 정도 되는 크기의 조직이니까 그럼 똑같은 크기 똑같은 세포 수의 조직에서는 전립선암이 얼마만큼 더 생기는지 보면 거의 한 1000배 이상 더 많이 생기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립선 세포 자체가 암으로 굉장히 잘 바뀌는 성향이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전립선은 보면은 모양이 굉장히 두터운 여러 겹의 이제 막으로 쌓여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이거는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될 수가 있어요. 장점은 이게 인제 전립선 안에 인제 암이 생기면은 요 암이 인제 계속 커지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퍼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 막 자체가 그 암이 퍼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장벽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 이 전립선 안에만 있을 때 빨리 발견을 해서 요 막을 포함해서 요렇게 잘 수술을 하면 예후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2기 이하의 전립선 암을 우리가 빨리 찾아내서 치료를 잘하면 예후는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다. 이건 굉장히 장점이고 또 단점은 이 전립선이 굉장히 두꺼운 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전립선 조직 안으로는 뭐 항생제나 이런 치료 약물이 전립선 안으로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만성 전립선염 같은 거 치료 받아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전립선염이 생겼는데 이거를 뭐 병원 가서 항생제도 써 보고 약도 써 보고 이래도 뭐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요 인제 전립선이 굉장히 여러 겹의 막으로 인제 아주 치밀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굉장히 빨리 늘고 있는 이 전립선암 이거 인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비욘디 방송이나 뭐 어디 진료실이나 유튜브나 여기서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거의 매번 주장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 PSA 검사를 열심히 해 봐야 됩니다. 이 PSA란 검사는 어떤 검사냐면 이 PSA는 이 전립선 세포에서 나오는 항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전립선 세포가 깨질 때 이 전립선 세포 안에 있는 이 PSA라는 항원이 피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립선 세포가 많이 깨지는 상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가 뭐냐면 암이 생겼을 때죠. 암 조직이 생기면 그 암 조직 세포가 빨리 죽고 또 재생되고 빨리 죽고 또 재생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PSA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SA 수치가 높다고 다 전립선 암은 아니지만 PSA가 높으면 이 전립선 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립선 암을 굉장히 빨리 찾아내는데 굉장히 유용한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러면 인제 우리가 PSA 이 검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 어떤 사람이 이 PSA 검사를 해야 되냐 이거는 뭐 전 세계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이런 학회 단체에서 이 권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대부분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50 살이 넘어가면 소변 증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1 년에 한 번씩은 PSA를 해 봐라. 이게 아주 표준적인 권고고요. 그다음에 전립선 암이 있을 위험성이 높은 그러니까 전립선암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그거보다 한 5 년이나 10년 먼저 한 40 대부터 이 PSA 검사를 많이 해 봐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립선암 고위험군은 누구냐면은 첫 번째는 전립선암 가족력. 그러니까 직계 부모나 형제가 전립선암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전립선암 고위험군이에요. 예 그런 분들은 꼭 40 대부터 1 년에 한 번씩 PSA 검사를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지만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또 전립선암이 굉장히 잘 생기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40 대부터 증상 여부에 상관없이 1 년에 한 번씩 PSA 검사를 하는 거를 꼭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 이제 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뭐 보험공단에서 인제 연말 인제 1년 또는 2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 국가검진 받으라고 이거 날라오잖아요. 날라오면은 그 올해 가기 전에 어디 뭐 가까운 병원 가서 이제 검진하는 게 있어요. 우리 5 대암 검진이라 그러는데요. 아까 분명히 보여 드렸지만 인제 PSA가 대한민국 남자 1등 암이 됐어요. 1등 암이 됐는데 이 PSA 검사가 이 나라에서 해 주는 이 5 대암 검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뭐 비뇨기과 단체에서는 이거를 인제 국가 사업으로 넣어야 된다. 보험공단에서 하는 5 대암 검진 사업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인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이번에 2월 달에도 뭐 국회에서 이제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가서 "이걸 검사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인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직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뭐 5 대 암 검진이면은 우리 전립선암이 하나 들어가면은 다른 암이 하나 빠져야 되죠. 그럼 또 그 빠지는 과에서는 그걸 또 싫다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새로 들어가는 게 아주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저희도 인제 열심히 예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PSA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50 대가 넘어가면은 본인이 꼭 남성분들은 본인이 꼭 챙겨서 해야 돼요. 근데 PSA 검사를 하려고 다 꼭 비뇨기과를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검사니까 뭐 내과나 가정의학과 이런 데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아니면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하러 가실 때 체열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요 꼭 전립선 검사도 같이 해 달라 이러 하면은 요거 검사비가 뭐 뭐 보험 되면은 한 5 6천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요거를 같이 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제 만약에 PSA가 높아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인제 뭐 손을 넣어서도 만져보고 뭐 초음파도 해 보고 이제 뭐 또 저희 병원에서는 뭐 MRI도 찍어 보고 그렇게 해서 또 전립선암이 의심되면 조직 검사까지 가고 조직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인제 암이 이제 진단이 되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첫 단계는 PSA. 그래서 PSA가 한 1 년에 한 번씩은 꼭 해 보는 게 중요하다. 고걸 계속 제가 주장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제 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이제 먹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면 아까 남자는 전립선암 또 여자는 유방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남성 여성 공통으로 인제 많이 생기는 대장암. 이 세 가지 암이 우리나라에서 쭉 통계를 보면 계속 암 발생이 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암의 공통점은 뭐냐면 분비선이 변해서 이제 암으로 바뀌는 선암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아데노카시노마라고 하는데요. 요 암종의 이제 발병 원인에는 우리가
먹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먹는 것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우리 먹는 게 이제 계속 서양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우리가 인제 옛날 어르신들 먹는 거 보면은 뭐 아주 풀떼기 뭐 이런 뭐 된장찌개 이런 거 많이 먹었지만 요즘은 뭐 고기도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고 계속 서양 사람들처럼 먹는 게 바뀌는데 이게 이렇게 먹는 게 바뀌면서 '이 암도 같이 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립선 암이라는 게 이제 보면은 이 정상 전립선 조직에서 갑자기 이렇게 암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인제 계속 여러 단계의 이 과정을 장시간에 걸쳐서 인제 암이 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전립선암 발생의 이 다단계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정상 전립선에서 정구암 병변 그리고 저등급 암, 암까지 가는데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떤 특정한 환경적 요인에 노출이 되면은 이 전립선암 발병에 계속 영향을 받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르신들 어 인제 뭐 이렇게 좋아하는 단어 중에 이 섭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섭생. 그래서 그 병에 안 걸리도록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하는 걸 뭐 특히 먹는 거에 대해서 잘하는 걸 섭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전립선 암에서는 이제 굉장히 맞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거를 뭐 서양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화학 예방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먹는 거를 계속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게 있냐 보면은 일단은 전립선에 좋은 음식은 뭐 토마토 좋은 거 잘 알고 있죠. 토마토 좋고 생선, 녹차, 그다음에 견과류, 그다음에 딸기 같은 베리류, 그다음에 브로콜리, 콩 이런 게 전립선 암 예방에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 식품들이니까 가능하면 이런 거는 눈에 보일 때마다 많이 잘 챙겨 드시고 또 전립선에 나쁜 거는 고기, 고기 중에서도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 그다음에 버터나 우유, 치즈 같은 유가공품 그다음에 기름진 튀김류 그다음에 술 그다음에 설탕이나 빵 같은 정제탄수화물 이런 게 이거 보면 다 이제 다 서양식이죠, 서양식. 근데 이런 게 다 전립선암에는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 식품들이니까 가능하면 이런 음식들은 좀 줄이거나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면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전립선암이 대한민국 남성 1위 암이 됐다. 이거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 드렸지만 이게 1 위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앞으로 진짜 한 10년 후에 지금보다 뭐 한 2배 이상, 2.5배 이상 더 늘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전립선암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조기 발견을 하시려면 꼭 1 년에 한 번씩 50살 이상 되신 분들은 1 년에 한 번씩 PSA 검사를 꼭 해 보고 또 전립선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식습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아까 또 지나가는 말로 나왔지만 이게 국가 검진으로 이 PSA가 꼭 들어와서 이 숨어 있는 전립선암을 열심히 잘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강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좀 남은 시간들은 이 질문에 좀 대답을 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V 컨트롤 님이 "전립선암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걸리는 걸로 봤는데 한국도 많이 올라간 이유가 서양식 습관하고 관계가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우리 인제 이 먹는 식습관이 좀 서양식으로 바뀌면서 이 전립선암 발생이 올라가고 있는 건 지금 정설로 돼 있고 우리가 반대로 전립선암 생기는 걸 줄이기 위해서는 좀 우리 더 옛날 어르신들 드시던 식으로 뭐 야채 같은 거 많이 먹고 이런 좀 고기나 육아공품 그다음에 뭐 기름진 음식 이런 거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현정 님이 홀랩 시술을 했는데 안 한 것보다 더 불편하고 소변 참기가 더 힘드실 만큼 힘들어하세요. 과민성 방광염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수술이 잘못된 걸까요? 수술하기 전보다 더 불편해졌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도움 부탁드려요. 시술한 지 한 3 개월 되셨고
80세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 주 주셨는데요. 이 홀랩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전립선 비대증, 그러니까 전립선이 커져 가지고 이 소변 출구 막힘이 있을 때 요걸 레이저로 이 안쪽 아까 그 그림 보여 드렸던 그 이행대 조직을 요렇게 박리를 해서 제거를 하고 소변을 잘 볼 수 있게 인제 하는 방법인 수술 방법인데요. 내시경 수술 방법인데 인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 홀랩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수술을 해 드리는 분들한테도 수술 전에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홀랩 수술을 하고 나면 당연히 수술 전에 수술하고 나서 한 몇 달 동안은 소변이 더 급해진다. 이 얘기를 꼭 해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인제 전립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립선이 인제 커져서 소변 나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막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든 소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오줌보 기능이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든 소변을 내보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방광의 2차 변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막 방광의 기능이 막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수술을 해 가지고 막힌 걸 퍽 풀어 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수술 직후에는 소변이 급하고 잘 못 참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저는 제가 수술해 드리는 분들한테는 인제 뭐 수술이 맞게 된 경우에는 고런 게 처음에 좀 생겨야지 이게 수술이 오히려 잘 됐다. 잘 됐을 때 오히려 그런 증상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변 급한 증상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데는 뭐 짧은 분들은 한 한두 달, 오래 가는 분들은 한 3 개월에 6 개월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제 고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약을 쓰면서 좀 기다려 보는 방법이 일단 1 번이고요. 그거를 한 6 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만약에 계속 소변을 잘 못 참고 조절을 못 한다 이러면은 고때는 뭐 좀 다른 원인이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 봐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 오지랖 원장님이 "음경 표피 덮는 곳에 점이 생겼는데 꼭 제거해야 될까요? 미용 목적으로 보기 안 좋긴 합니다. 이런 경우 피부과 가야 할지." 물어봤는데 이거는 피부과 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뭐 보통 인제 진료 보는 병원에서 인제 비뇨기과랑 피부과 이렇게 같이 보는 과들이 많은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인제 처음에 인제 우리나라에 인제 의대 교육이 생기고 의료 교육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는 과가 이제 합쳐져 있었어요. 처음에 인제 우리 인제 해방되고 나 가지고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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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신식 인제 의대 교육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인제 피부 비뇨기과 이래서 피부과랑 비뇨기과랑 이렇게 합쳐져 있었는데 그게 60 년대인가 60 년대 말인가 이때 과가 이렇게 분과가 됐어요. 피부과랑 비뇨기과랑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직도 인제 그렇게 인제 옛날부터 이렇게 진료를 봐 오셨던 선생님들은 피부과랑 비뇨기과를 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요즘 뭐 저희 같이 인제 좀 나중에 인제 수련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피부과 쪽은 잘 모릅니다. 비뇨기과만 좀 저희가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문제가 오시면 뭐 저희 병원도 가끔씩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위층에 있는 피부과로 다 연결을 해 드립니다. 완소남 님이 이 "전립선염이 암으로 발전되나요?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라고 인제 물어보셨는데 이 사실은 인제 어떤 뭐 역학조사나 인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전립선염이 인제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런 증거는 없어요. 없는데 이 발병률이나 위험도 이런 걸 보면은 염증이 인제 염증이 있는 분들이 암 발병률이 좀 높은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염증이 있으면은 계속 인제 이 세포 재생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빈번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인제 그 유전자의 뭐 변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인제 이런 만성적인 염증이나 이런 게 전립선암 발병에 영향이 아주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인제 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전립선염이 있다 이러면은 만성 전립선염 관리를 병원을 다니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게 좋고 또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뭐 전립선암이나 이런 거에 위험성에는 좀 취약할 수가 있으니깐
이 전립선암 조기 발견을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PSA라든지 전립선 정기 검진을 더 철저히 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승현리 님이 "전립선 암이 걸리면 어느 장기로 전이가 잘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전립선 암이 인제 대표적으로 전이가 잘 되는 장기는 사실은 전립선 뒤에 있는 정낭. 이게 정낭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액을 모아주는 우리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그걸로 제일 먼저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인접해 있는 방광이나 골반부 임파 이런 데로 어 전이가 인제 되는 경우가 인제 종종 있고, 아예 독립된 다른 장기로는 제일 잘 가는 데가 뼈입니다. 네, 뼈전이. 뼈전이가 인제 제일 흔한 전이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인제 우리가 꼭 전립선암이 처음 진단되면은 뼈전이 스캔이라든지 이런 걸 검사해서 전이병변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좀 잘 가는 데가 폐, 허파 이런 데로 인제 전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립선암이 처음 진단되면은 그냥 인제 전립선암이 나왔으니깐 바로 치료를 하자 인제 이런 경우보다는, 인제 일단은 이 진단된 암이 혹시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전이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나서 인제 암의 범위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치료 계획을 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탈모약 피나스테리드 먹는 사람은 PSA 검사 자주 하라고 하는데 "전립선 암도 탈모약과 관계가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탈모약으로 먹는 피나스테리드는 원래 용도는 뭐냐면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이게 전립선 치료제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탈모 효과도 있기 때문에 탈모제로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전립선 이 피나스테라이드 이 약을 먹으면은 전립선 크기도 들지만 전립선 크기가 줄어드는 만큼 PSA 수치도 같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에 미국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피나스테라이드 아니면은 두타스테라이드 이런 같은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들이 PSA를 떨어뜨리니까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아주 대규모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고 결과들을 보면은 일단은 이 약을 먹고 PSA를 떨어뜨리면 전립선암 발병 자체는 좀 줍니다. 한 15% 에서 이 정도 발병 자체는 주는데, 굉장히 특이한 결과가 뭐였냐면 그렇게 이 피나스테로이드를 먹는 상태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는 환자들이 전립선암의 악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냈던 결론은 뭐냐면 이 전립선 크기 줄이는 약을 전립선암 예방 목적으로 먹는 거는 이제 그다지 권고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확실히 인제 이 피너스테를 먹는 사람들은 이 PSA 수치에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PSA 수치 자체가 낮아져 버리니까 이 전립선암 진단이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난 PSA 수치 정상이니까 더 검사할 필요 없어."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는 PSA 수치가 좀 높았던 분인데 약을 먹어서 수치가 낮아져 있으니까 이게 좀 진단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혹시 이제 이런 분들이 전립선암이 진단이 되면 좀 악성도가 높은 전립선암이 진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인제 이런 약을 먹는 분들은 PSA를 쪼끔 더 신경을 쓰면서 약을 드셔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복부 초음파 검사할 때 전립선 초음파 추가하면 좋은가요? 방광이나 고환 전립선 초음파는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이상적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복부 초음파는 검사가 쉬워요. 인제 배에다 그냥 이렇게 이제 아랫배 대고 이렇게 검사를 하면 되는데, 전립선 초음파는 이 전립선을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초음파 이 프로브를 직장 항문 안에다가 이렇게 쑤셔 넣어 가지고 인제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어떤 내과나 이런 데서 이 검사를 해 주시는 선생님이 많지가 않고, 또 이게 숙련된 사람이 하지 않으면 검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수가 있어서, 전립선 초음파를 정확하게 보고 싶다 이러면은 그거는 아마 비뇨기과로 오셔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게 맞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립선 초음파 자체를 건강검진 목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해라 이런 권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소변 증상이 불편해서 오면은 그때 이제 처음에 인제 한번 초음파를 측정을 해서 전립선 크기라든지 전립선 안에 혹시 암이 있는지 없는지 요런 검사를 같이 보는데, 거기서 인제 별 문제가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또는 2 년에 한 번 정도씩 요렇게 검사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승현리 님이 "전립선 암이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는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뭐 모든 종류의 암은 인제 우리 몸에 우리 몸의 면역하고는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뭐 어디 뭐 어떤 뭐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우리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암세포가 하루에 몇 개씩 있대요. 몇 개씩 있는데, 우리가 왜 암이 안 생기냐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이제 그 암을 인제 우리가 외부의 적으로 인식을 해서 그걸 다 파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암이 안 생기는 건데,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그런 방어 체계가 무너져 있으면 당연히 모든 종류의 암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랑 님이 "절선 약인 자트라엑셀 정 이 약과 비염약인 리노스텔 서방 캡슐화 배치되는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어 사실은 뭐 그게 인제 그 약 자체가 인제 배치되는 거는 아니고, 일단은 인제 뭐 전립선 인제 자트랄이라는 약이 있으면, 약을 드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인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인데, 이 비염약, 이 코 막힘 약을 먹으면은 우리가 인제 전립선 이 막힘 증상을 심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거 뭐 약이 이제 반대되니까 "같이 먹지 마라." 이런 거는 아닌데, 고런 감기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요거 먹을 때 소변 증상이 좀 더 불편해지실 수 있다.' 요거는 인지를 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또 뭐 이렇게 계속 요패, 그러니까 이제 전립선 비대 이제 관리하다가 갑자기 뭐 소변이 탁 막혀 가지고 이렇게 뭐 소변줄 차고 오고 이제 이런 분들 좀 자세히 얘기를 해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뭐 비염약이나 감기약 이제 처방받아서 먹고 나 가지고 갑자기 소변이 더 불편해졌다 이래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현정 님이 아까 그 홀렙 질문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홀렙 수술을 길게는 뭐 6 개월 정도까지는 지켜보면 되겠죠? 홀렙 수술을 해도 과민성 방광암 도움이 되지 않아서 약을 따로 처방받아서 먹어야 될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한 그 6 개월 정도까지는 일단은 그냥 자연적으로 좋아지는지, 아니면 빨리 안 좋아지면 약도 좀 써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지를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뭐 홀렙 수술을 해도 그런 방광 증상이 빨리 호전이 안 되는 분들은 당연히 약을 쓰셔도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화이팅 님은, 이분은 저한테 이제 진료를 보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원장님께 조직 검사 받았고 암은 아니라고 판정 났습니다. 비대증 약을 먹고 있는데 "비대증 약은 계속 먹어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요거는 글쎄 다음에 오시면은 제가 또 한번 소변 보시는 걸 평가를 해 보고, 증상이 많이 좋아졌거나 이러면은 약을 좀 끊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진료 오시면 제가 잘 보고 결정해서 치료를 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화이팅 님이 한 번 더 물어주셨는데, 유로파 서방전이랑 베타그론 서방전, 이 전립선 비대증 약이 PSA 수치를 낮추는지도 여쭙니다 물어보시는데, 두 가지 약은 다 PSA 수치에는 별로 영향이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진료실에서 조직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암이 안 나온 분들도 이 앞으로 인제 PSA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좀 열심히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이 PSA 수치에 영향을 안 주는 약으로 소변약을 좀 처방을 하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근데 조 약은 제가 잘 처방하는 약은 아니라서 아마 제가 처방 드린 약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그 두 가지 약은 다 PSA 수치에는 영향이 없는 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자리 님이 43 년생이고 전립선암 2기 판정을 받았고 "수술을 안 하고 있는데 검사는 얼마 만에 해야 합니까? 별다른 증세는 없어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전립선암 2기 판정을 받으셨고, 만약에 전립선암 나와도 우리가 이제 아마 그런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글리슨 점수, 그러니까 전립선암 악성도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 건데, 그게 한 중요도그러니까 글리슨 스코어 7점 이상의 전립선암이면 이거는 증상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이런
표준적인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증상이 없다고 이거를 그냥 내비 두시면 나중에 아주 큰일 나고요. 뭐 제가 인제 이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려요. 아까 제가 저희 병원에서 1,200명 제가 전립선 암을 진단을 하고 그분들한테 인제 뭐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치료도 연결해 드리고 아니면 제가 치료를 해 드리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1,200명 중에 한 800-900 명은 다 저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아무 증상이 없다. 내가 불편한 게 없다. 그냥 나는 이 피 검사 수치가 높아서 여기서 검사를 했을 뿐인데 "내가 진짜 전립선 암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마 선생님도 뭐 그런 분에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증상이 없다고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두는 거는 굉장히 현명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꼭 치료받으시는 병원에 다시 가셔 가지고 치료 계획 새로 세우시고 꼭 치료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인제 여러 인제 오늘 전립선암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보고 또 여러 선생님들이 질문해 보시는 거에 대해서 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일요일 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